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 42세 여성입니다. 운명의 장난이란 말처럼 착하고 성실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불과 5년 만에 모든 것이 끝장나 버렸고 악몽 같은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가시밭길을 헤치고 모진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했죠. 그 당시만 해도 깜깜한 터널 속에 들어선 것처럼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끔찍한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고진감래처럼 모진 고생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행복도 어느새 찾아오는 법이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지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지 믿기지 않는 영화 같은 경험을 들려드리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채소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농산물 시장으로 나가서 각종 야채를 받아서 거래를 하는 식당에 대주셨고 오후에는 아파트나 주택가를 돌면서 주부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워낙 부지런하고 남을 속이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다른 트럭이 질이 안 좋은 야채들을 싸게 팔아도 아버지도 정직하게 좋은 상품을 팔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조금이라도 더 팔려고 손님들을 속이면 절대 안 돼. 당장은 돈 벌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된다.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셔서 아버지를 믿고 오는 단골들이 많으셨죠. 아버지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오시다가 친척의 소개로 엄마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결혼을 한 뒤로는 중고 트럭을 사서 두 분이 같이 야채를 팔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이 같이 일을 하니 어린 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유치원 종일반에 맡기면 됐지만 부모님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농산물 시장에 가야 해서 유치원에 맡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트럭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게는 아버지의 트럭이 침실이었고 놀이터였죠. 부모님께서 식당에 납품을 하러 갈 때면 식당 아주머니들의 예쁨을 받곤 했어요. 아이고, 우리 이쁜 미경이 왔구나. 어린 것이 고생이 많아. 밥은 먹고 나왔니? 단골 식당에 들리면 식당 아줌마들께서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어요. 제게 요구르트나 귤 같은 걸 챙겨주시면서 기특하게 바라봐 주셨죠. 그 중에서도 7년째 단골인 부부가 같이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 주인을 만나게 된 계기도 참 특별했죠. 부모님이 채소를 팔아보려고 식당마다 찾아다니면서 고정적으로 거래해보자고 부탁할 때였습니다. 사장님, 채소 거래하는 곳 없으면 저희가 싸게 드릴게요. 제일 좋은 물건만 드릴 테니까 한 번만 거래해보세요. 아유, 갑자기 와서 왜 그러세요? 우린 채소 대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대부분의 식당은 거래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했는데 그 식당 주인은 첫 만남에서 흔쾌히 채소를 받겠다고 수락했습니다. 오, 안 그래도 거래처 좀 찾으려고 했는데 야채를 아주 좋은 걸로 골라오셨네. 좋아요. 계속 가지고 오세요. 주인 아저씨 말로는 시장에 직접 나가서 채소를 사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고정적으로 대주는 거래처를 찾고 있었는데 저희가 나타난 거죠. 아버지가 가지고 온 물건이 마음에 든 아저씨는 아침마다 시장에 가지 않고 아버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래가 7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식당 주인 부부는 아주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보면 늘 사탕이나 과자를 챙겨주었고 가끔씩 용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가 급하게 말려보았지만 소용없었죠. 어이구,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애 버릇 나빠져요. 아니에요. 내 딸 같아서 그래요. 미경아, 괜찮아. 어서 받아. 제가 엄마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주인 아줌마께서 웃으면서 용돈을 주었어요. 그 식당 주인 부부에게는 저와 동갑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초등학생이 되자 주인 아줌마께서 농담처럼 저를 며느리로 삼겠다고 하셨죠. 미경아, 너 나중에 누구랑 결혼할래? 아줌마가 제일 좋다며. 그럼 우리 진수랑 결혼해야지. 네, 전 진수랑 결혼할 거예요. 결혼해서 진수랑 아줌마랑 같이 살래요. 어린 마음에 결혼한다는 의미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였죠. 그럴 때마다 진수가 부끄러워하면서 아주머니 뒤에 숨어 있었는데요. 장사를 하는 부모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는 낯을 가리지 않았지만 진수는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았고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늘 수줍어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진수의 소극적인 성격은 고등학생이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서로 마주쳐도 피하는 지경에 이르자 제가 먼저 다가가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수야, 요즘 톡 못 봤는데 잘 지냈어? 오랜만에 마주쳤길래 제가 웃으면서 진수에게 인사를 했죠. 그런데 진수가 얼굴을 붉히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줌마도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셨는데요. 어이구, 사내 놈이 저렇게 숫기가 없어서 어째. 진수야, 오랜만에 네 여자친구 왔는데 왜 그러냐? 같이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해야지. 주인 아줌마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를 며느리로 점찍어 두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지만 방학이 되면서 몸이 불편해진 엄마를 대신해 제가 아버지를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오래 본 사이이기도 하고 그 모습을 예쁘게 봐주셔서 절 볼 때마다 진수랑 사귀라고 하셨죠. 어른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버지를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뒤를 이을 생각이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빠, 나 대학 갈 생각 없는데 아빠 대신 장사하면 안 돼? 나도 채소 고르는 법은 다 알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전문대라도 갈 생각을 해야지. 20살도 안 된 기집애가 장사는 무슨 놈의 장사야? 아버지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고생만 하는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편하게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제가 장사를 하는 게 더 속 편했거든요. 더군다나 공부에 관심이 없기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매일 수업 듣고 숙제를 하는 게 지겨웠습니다. 이해도 안 되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하는 것 자체가 싫었죠. 그래서 대학에 가서 그 짓을 또 몇 년간이나 하느니 운전면허를 따서 아버지 대신 장사를 해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몇 번이나 아버지에게 공부보다 장사가 내 적성에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아버지께서 포기하시고 대학 진학 대신에 장사를 배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우선 면허부터 따라. 아버지가 한 번 했다면 장사하는 법 가르쳐 줄게. 아버지는 제가 운전면허를 쉽게 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한 번에 면허를 따버리니까 갑자기 한숨을 쉬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미경아,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으니? 평소엔 책상에 앉아있지도 않더니 면허 따라고 하니까 하루 온종일 앉아있는 거 보고 놀랬다. 당연하지. 공부 말고 장사하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어. 그리고 아버지 몸도 안 좋잖아.
얼른 나한테 장사하는 법 알려주고 아버지도 쉬어. 얼마 전부터 아버지의 허리 디스크 증상이 악화되던 찰나였습니다. 오래 앉아 있지 못하셨고 무거운 물건도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했죠. 엄마도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저밖에 나설 사람이 없었는데요. 제가 면허도 한 번 했다고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드려서 그런지 아버지께서 제 대학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트럭으로 운전 연수를 시켜주셨죠. 아버지께 트럭 운전을 배운 지 한 달이 지나자 저 혼자 운전할 실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믿고 운전대를 완전히 넘기셨어요. 배우는 게 빠르네. 네 말대로 넌 장사꾼 체질인 것 같다. 그치? 내가 뭐라 했어. 나 대학 가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아버지께 인정받게 되니까 신이 나서 더 적극적으로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채소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단골 식당 주인들은 모두 저를 알고 있어서 장사는 매우 수월했죠. 대부분 아주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주셨지만 주택가를 돌다가 처음 채소를 사러 온 아주머니들은 새파랗게 어린 제가 혼자서 장사를 하는 걸 보고 놀라셨어요. 어머, 사장님이 젊으시네. 아니, 사장님이 따로 계신 건가? 아니요, 제가 주인이에요. 아버지랑 하다가 물려받았어요. 세상에, 어린 나이에 참 대단하네. 제가 어리기도 하고 여자라서 그런지 주목을 많이 받았죠. 아주머니들도 어린 여자 사장님이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눈치셨어요. 오랜만에 들린 동네가 있었는데 야채가 싱싱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장사꾼으로 자리 잡아가는 사이에 진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진수의 식당에 찾아갔더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미경아, 잠깐만 앉아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주인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들고 온 야채 상자를 내리고 바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걸까 싶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아주 뜻밖의 말을 꺼내셨어요. 미경이 너도 이제 25살이지? 네, 맞아요. 사귀는 남자는 있니? 아니요, 장사하느라 남자 만날 시간도 없죠.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진수랑 영화 보고 밥 좀 먹고 와라. 네? 갑자기요? 영화랑 밥은 왜? 아니, 진수 이 녀석이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아니라는 거 있지? 그러면서 너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어디서 장사하냐고 물어보는데 지겹다 지겨워. 진수가 그랬다고요? 저만 보면 피하는 것 같았는데 설마요. 에이, 내가 용돈 줄 테니까 네가 영화 보러 가자고 해봐라. 진수 그 녀석 좋다고 해볼래 할 거다. 남들이 보면 당혹스럽고 이상한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번에 진지하게 만나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진수에게 호감이 있었고 어릴 때만 해도 진수랑 자주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진수는 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진수도 절 좋아하게 돼서 쭈뼛거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약속을 잡아서 영화를 보았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만나자는 말이 나오자 역시나 남편이 절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었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예전부터 너 좋아하고 있었는데 쑥스러워서 말 못했어. 내가 남자답게 먼저 밥이라도 먹자고 하는 거였는데 끝까지 못하겠더라. 남편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게 말을 걸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다리를 놔주신 거죠.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어서 사이가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상견례 자리부터 결혼식 당일 신혼생활까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내서 친부모나 다름이 없는 시부모님과 같이 사니 시댁살이가 아니라 제 친정에 남편이 들어와서 처가살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집안일이라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다가와 말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유, 방금 장사하고 들어온 애가 무슨 설거지야. 넌 가서 좀 쉬고 있어라. 설거지는 내가 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님이 쉬세요. 네 시아버지가 보면 며느리 부려먹는다고 역정낸다. 어서 들어가서 쉬고 있어. 여자 혼자 장사를 하는 것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장사도 접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식당 일을 돕게 됐는데 장사 일보다 수월했어요. 저를 언제나 딸같이 챙겨주시는 것은 물론 야채 파는 일보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요.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정신없어서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깐 한가해지면 시어머니는 한사코 저를 쉬게 만드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제가 일하는 걸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가, 시애미는 뒀다가 무엇에 쓰려고 그래? 그냥 시애미가 하게 둬라. 아버님, 어떻게 어머님한테 시키겠어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제가 끝까지 테이블 닦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불러서 시키셨어요. 남들은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어 하던데 저는 결혼 후가 훨씬 더 편했습니다.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편하고 행복했죠. 남편도 제 속을 썩이지 않았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가정적인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흔한 말다툼 한번 하지 않고 늘 웃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꿈 같은 결혼 생활도 금방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박살나고 말았죠. 퇴근을 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남편 차와 정면 충돌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도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크게 다쳤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마셨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외동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저보다 더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더 나쁜 일은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겨우 의식을 회복한 시어머니께서 뇌졸중 증상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른쪽 편마비가 와버렸죠. 남편을 떠나보내고 정신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시어머니까지 쓰러지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까지 정신줄을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께 식당을 맡기고 저는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돌봐드렸습니다. 아버님도 식당 문 닫을 시간에 병원 앞을 찾아오셔서 제게 힘을 북돋아 주셨죠. 아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용기를 잃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같이 이겨내자. 식당 쉬는 날에도 병원에 들리셔서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저와 시아버지는 용기를 잃지 않고 버텼지만 시어머니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로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 없었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자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놓아버리신 것 같았죠. 결국 저희 어머님은 병원에 입원한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까지 돌아가시자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이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시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보름이 지나자 아버님께서 놀라운 말을 꺼내셨어요. 안 사람도 죽었는데 네가 계속 내 곁에 있어봤자 뭐하냐. 너도 더 늦기 전에 재혼해라. 내가 좋은 자리를 알아놨다.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혼을 하라뇨. 저는 아버님 모시고 계속 살 거예요. 아니다. 네가 없어도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다.
괜히 너까지 발목 잡혀서 과부로 지내게 할 수는 없어. 네가 재혼 안 하면 혼자 남은 며느리 끼고 사는 고약한 시애비라고 욕할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날 준비부터 하거라. 아버님께서 적당한 재혼 자리까지 알아놓으셨다면서 고집을 피우셨어요. 저는 싫다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재혼식이 놓쳐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말까지 꺼내셨죠. 그 설득과 호소가 한 달이나 이어져서 저도 포기했습니다. 딱 한 번만 만나봐서 아버님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여성의 아들을 만나보았는데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다르게 적극적이고 말주변도 화려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다 보니 재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저랑 재혼한 남편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가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점들 때문에 마음이 잘 맞아서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막상 재혼하고 나니 제가 생각한 재혼 생활이 아니었거든요. 시댁살이하게 된 첫날 어머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식당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혼 전에 식당에서 일해봤다며? 반찬이나 음식은 잘하겠구나. 네, 웬만한 건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다 배웠어요. 그럼 됐다. 내일부터 가게에 나와서 일 거들어라. 재혼한 뒤에 만난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하니 며느리가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를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힘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총각김치를 담아야 하니 무부터 다듬어 놓고 양념거리 준비해라.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는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장사도 잘 되는 편이라서 매일같이 김치를 담아야 했고 여러 가지 반찬거리를 준비하느라 채소를 다듬어야 했어요. 힘이 들어서 잠깐 쉬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금세 다른 일거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아니, 지금 퍼즐로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손님들 오기 전에 반찬들 담아서 포장해 놓으라고. 할 일이 많은데 너만 지금 쉬고 있어? 시어머니는 제가 잠깐이라도 쉬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채소를 다듬고 만지느라 손에 독이 올라서 부르트고 물기 때문에 습진을 달고 살아야 했어요. 무거운 배추며 무 다발을 옮기느라 허리와 무릎에 골병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다 일어서는데 하늘이 노랗게 보이면서 현기증이 일어나서 쓰러질 뻔했죠. 병원에 가봤더니 빈혈이 아주 심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과로하시는 것 같아요. 적당히 쉬어줘야 몸이 버팁니다. 며칠 동안 푹 쉬셔야 할 컨디션이에요. 지금 쉬면 안 돼요. 가게가 한참 바쁠 때라. 이 몸 상태로 일을 하시겠다고요? 의사는 걱정을 했지만 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해보았지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을 전부 다 내보내는 거 있죠? 아주머니들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다며 저한테 작별 인사를 하는데 눈앞이 아찔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인사할 겨를도 없이 곧장 어머님께가 하소연했는데요. 어머니, 아주머니들 전부 다 내보내면 일은 누가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시더군요. 누가 하기는 누가 해? 네가 해야지. 멀쩡한 일꾼 놔두고 왜 돈 아깝게 사람을 쓰니? 안 그래도 자르려고 했는데 네가 하도 엄살 피우길래 며칠 더 데리고 있었던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혀서 예의 차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랑 다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가게를 시작한 후로 빈혈도 심해지고 허리도 안 좋아서 쉬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원래 의사들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돈이나 벌려고 멀쩡한 사람 환자로 만드는 것들이야. 딱 봐도 아파 보이지도 않더만. 왜 엄살이야? 잔말 말고 어서 시킨 일이나 해. 시어머니는 제가 아프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해도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산더미처럼 쌓인 야채를 다듬고 양념을 해서 장사 준비를 해야 했죠.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채소를 다듬을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쏟아졌고 시아버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시아버지께 전화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얘야, 많이 힘들지?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겠니? 그렇지만 여자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참고 견디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나한테 전화하지 말거라. 내가 네 치납이면 어찌해주겠는데 나도 남의 집 사정 끼어들 수도 없다. 기댈 곳이 시아버지뿐이라서 연락한 건데 이렇게 차갑게 나오시다뇨. 제가 자주 연락드려서 그런 거냐고 조금만 전화하겠다고 사정해도 아버님은 차가우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더군요. 아버님께서 아예 전화번호도 바꾸고 저와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당에 찾아가 봤는데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 몰래 식당을 처분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과도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니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이제 별 방법도 없었죠. 시어머니의 구박을 억지로 견디면서 살아야 했는데요. 그러다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전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전처와 이혼을 하고 갈라섰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둘이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 있지? 전처랑은 사별한 거라면서 아까 어머님이랑 한 이야기는 도대체 뭐야? 뭐? 설마 몰래 엿들은 거야?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별한 거나 이혼한 거나 매한가지 아니야? 그게 어떻게 똑같아? 왜 이혼한 건데? 이상한 이유로 이혼한 거야? 나한테 왜 거짓말한 건데? 이상한 이유로 이혼한 거 아니야. 사실대로 말하면 왜 이혼했는지 물을 거잖아. 그래서 그냥 전처가 죽었다고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왜 이혼한 거냐고. 좋게 말할 때 이야기해. 어머님까지 다 깨우기 전에.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남편이 전처가 바람이 나서 갈라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재혼을 할 때 그런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기 귀찮아서 거짓말한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백수 건달이었죠. 제게 주는 생활비도 날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돈을 타오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출근한다고 해놓고 나갔는데 핸드폰을 놔두고 갔길래 급히 남편을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PC방에 들어가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따라갔더니 남편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PC방 알바생한테 남편에 대해 물으니 단골 손님이라고 하더군요. 딱 봐도 일하러 간다고 해놓고 매일 여기로 온 것 같아 저도 참다 못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설마 매일 여기 와서 게임하다가 온 건 아니지?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지금도 사업 준비 중이야. 여기는 어쩌다 한번 온 거라고. 그럼 나한테 말을 해야지. 당신 이혼도 그렇고 도대체 왜 날 속이는 거야? 백수면 백수라고 솔직하게 말해야지. 왜 사업가 행세를 했냔 말이야. 엄마한테 돈 조금씩 받아서 투자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따지고 들지 마. 지금 그게 중요해? 날 몇 번이나 속인 거냐고 따지는 거잖아. 당신 이거 말고 속인 거 있어?
좋게 말할 때 다 불어. 아이고, 그래. 나 백수라고 다 떠들고 다녀라. 동네 사람들 다 알겠다. 나 백수라고 소문내서 속이 시원하냐? 조금만 기다려봐. 곧 준비하고 있는 사업 대박 나면 너 같은 것도 얄짤 없으니까. 남편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길래 저도 목소리를 높였죠. 결국 알바생에게 쫓겨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남편이 준비한다는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매일 뼈 빠지게 고생하느라 날이 갈수록 삐쩍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녹초가 되도록 몇 사람 몫의 일을 해낸 덕분에 시어머니는 시장을 벗어나서 건물의 1층에 반찬 가게를 열게 됐네요. 그러던 와중 단골 손님까지 생겨서 단체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의 단골 손님 중에 부잣집 사모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김장철이 되자 사모님들이 단체로 자기들 김장을 시어머니에게 부탁한 겁니다. 무려 70포기의 김장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주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받아버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줌마들 몇 명을 동원해서 김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없는 가게에 저를 부르더니 김장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김장 70포기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왔거든. 내일 아침에 트럭 한 대가 올 거다. 배추랑 무 싣고 오는 트럭이니까 그 트럭 오자마자 바로 시작하거라. 어머님, 설마 그 많은 김장을 저 혼자 하라는 건 아니죠? 설마 하는 마음에 물어보았지만 제 불길한 예감은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군요. 김장 70포기 정도는 너 혼자 충분하잖아. 당연하게 사람 불러달라고 하고 있니? 전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그 일을 혼자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 많은 김장을 어떻게 혼자 해요? 전 못해요. 아니, 인연이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너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릴 거냐? 어머님께서 앙칼진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 뺨을 맞는 순간 제 정신도 번쩍 들었죠. 왜? 이제 정신이 좀 드냐? 어느 집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한 번만 더 대들었다간 다리를 분질러 버릴 거야. 기가 막히고 분했지만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몸이 아픈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눈물을 흘리며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는데요. 다음 날이 되자 김장거리를 실은 트럭이 왔습니다. 날씨는 거의 한겨울처럼 매서운 바람이 불었죠. 저는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불어가면서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끝이 보이지 않더군요. 이를 악물고 부지런히 손을 눌려봐도 배추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아파오고 손이 얼어붙어서 감각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거운 양동이를 들어 올렸는데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병실에 누워있더라고요. 제 옆에는 낯익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온화하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길래 순간 누군가 싶었죠.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 시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아가, 이제 정신이 드냐? 3년 동안 연락이 끊어져서 무척이나 반가웠어요. 그땐 저를 차갑게 내친 것은 기억도 나지 않고 말도 없이 사라진 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님을 만났다는 생각만으로 기운이 나서 시아버지의 손을 꾹 잡았는데요. 제가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눈물을 흘리자 시아버지께서 우연히 반찬 가게를 들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더군요. 정말 막대 먹은 사람이구나.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난 그것도 모르고 이제 남남이라고 내쳤으니 말이다. 널 볼 면목이 없다. 시아버지는 제가 어떤 취급을 받으면서 지내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재혼해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한 시집살이를 넘어서서 못된 시어머니와 백수건달인 남편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저를 찾아오신 거였죠. 정말 미안하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너한테 소개시켜 준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멀쩡히 잘 사는 애를 괜히 재혼시켰다. 내가 잘못했어.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길래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하루 온종일 울었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다음 날이 돼서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김장 걱정부터 꺼내는 거 있죠? 아니, 세상에 김장하다 말고 퍼질러 누워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보니까 멀쩡하네. 당장 일어나서 김장하러 가. 그때 잠깐 병실 밖에 나갔다 들어온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저를 다그치는 모습을 보고 대뜸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김 여사,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일하다 혼절한 애한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보더니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건물주님이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건물주라니. 시어머니가 아버님께 쩔쩔매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아버님께서 저희 반찬 가게가 새 들어가 있는 건물 주인인 것 같더군요.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인간이 아니구만.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며느리 생각해서 싸게 세 주시기로 했잖아요. 계약서 썼으면서 왜 그러세요?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시어머니가 사색이 돼서 싹싹 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독 아버님께 약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월세만 싸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돈까지 빌려줬더라고요. 아버님이 5천만 원짜리 보증금을 대신 내줬는데 시어머니는 몰래 저를 못 살게 굴었던 거죠. 아버님은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시어머니를 건물에서 쫓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5천만 원도 당장 달라고 소리치셨는데요. 어머님이 그 소리를 듣고 허리를 몇 번이나 숙이며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꾀병 부리는 줄 알았어요. 다 나을 때까지 설거지도 안 시킬 테니까 이번만 어떻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지금 가서 김장 다 하고 오세요. 그러면 쫓아내진 않을 테니까. 네? 그걸 어떻게 혼자서 해요? 며느리는 젊어서 그렇지 저는 나이 먹을 대로 먹었고. 딱 봐도 우리 며느리 아픈데 일 시켰구만.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아니에요. 할게요. 할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병원을 나서니까 아버님도 감시해야겠다며 따라 나서더군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감시하에 혼자서 70포기의 김장을 담아야 했습니다. 몸살이 나서 사흘 동안 알아누웠다는 말을 전해 듣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게다가 다시 병문안을 온 시아버지께서 충격적인 소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3년 만에 널 찾아온 이유가 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유언이라도 남기고 싶었어. 유언이라뇨?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 달 전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몇 개월 안에 죽을 거라고 하니까 너밖에 생각나지 않더라.
네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도 늘 마음에 걸렸는데 잘 된 일이지. 제가 놀라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는데도 아버님께서 태연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연락을 끊은 뒤에 식당을 처분하고 30년 넘게 모은 재산을 모두 털어서 건물을 사셨다고 했어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전부터 피곤하고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넘겼다고 하죠. 어느 순간 숨쉬기가 어렵고 기침이 갑자기 나는 일이 많아진 것도 모자라 얼마 전에는 피를 토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명이 길어야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말을 듣고 아버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절 찾아오셨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나한테 남은 재산 너한테 주려고 했다.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널 생각하면 늘 애틋해. 친딸처럼 내 곁에 두고 오순도순 지내는 거였는데 왜 결혼을 시켰을까 후회만 가득하구나. 아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아버님께서 충격적인 소식을 한 가지 더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남편이 저 몰래 내연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사업을 준비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시어머니께 탄 돈으로 내연녀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막 부려먹는 식모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까우셨나 봅니다. 행여나 이혼해서 노예 하나 사라질까봐 입 다물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시어머니를 찾아가 따지니 어머님이 그제서야 제게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야. 어쩌다 너한테 못할 짓 했지만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나까지 널 속이고 있어서 미안하다. 아니,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또 이혼할까봐 그랬어. 좀 이해해다오. 시어머니는 엎드려서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그것 역시 거짓말이란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의 힘을 빌려서 그동안 제가 당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냈어요. 전 시부에게 빌렸던 5천만 원과 남편의 바람에 의한 이혼 소송까지 진행해서 시댁은 총 7천만 원을 뱉었어야 했는데요. 돈이 없으니 대신 위자료로 일단 반찬 가게를 준다고 하길래 반찬 가게를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남은 돈은 분할 납부받기로 약속했고요. 그리고 시아버지 덕분에 건물주가 되었지만 반찬 가게는 직접 운영하고 있을 생각입니다. 건물주라고 한가하게 놀고만 있지 말라는 아버님의 지시가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조용히 여생을 지내시고 계세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매일 아버님을 찾아뵙고 정성을 다해 돌봐드릴 때마다 기적적으로 아버님의 건강이 좋아져서 같이 살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게 반찬 가게를 넘겨준 시어머니는 알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무능하니 돈 벌 궁리가 없어진 거죠. 겨우 장만한 반찬 가게를 제게 넘겨주고 생계가 막막해졌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얘야,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이라도 빌려주면 안 되니? 돈 빌려주면 갚을 수 있으세요? 차라리 제 가게에서 일하세요. 그럼 먹고 살기는 해드릴게요. 대신 김장 70포기 정도 혼자서 하실 생각하셔야 돼요. 시어머니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제가 할 마음 없으면 돌아가라고 하니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머님께서 제 반찬 가게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못된 며느리,
인성 쓰레기인 여자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소문이 어떻게 흐르는지 몰라도 동네 사람들이 저를 흉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그동안 제가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전부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동네 사람들이 어머님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도 그 사실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오시더군요. 실컷 복수해서 그럴까요? 이제는 어머님한테 연민만 남아 있습니다. 골골대면서 일하시는 게 다 보여서 조금씩 할 일을 줄여드리고 있죠. 어머님이 아예 쓰러지실 때까지 일을 시키면 저도 똑같은 여자가 될 테니까요. 시어머니도 고마웠는지 웬일로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제게 준 적도 있습니다. 시댁살이 할 때 맛있게 먹던 반찬을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그 반찬이랑 밥을 먹고 있으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은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보다 더 힘들게 사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픔을 견뎌낸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글을 보내봅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아픔 없이 무던한 인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38세 여성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한 거짓말을 감추려고 더 큰 거짓말을 하면서 둘러대다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잘못을 인정하면 끝날 일인데 굳이 잘못을 감추고 덮으려고 거짓말로 속이려다가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남편과 시누이가 그런 경우에 속하죠. 자기들 인생만 망쳤으면 꼴 좋다고 박수라도 칠 텐데 그 인간들의 속임수 때문에 제 인생도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파렴치한 남편과 뻔뻔스러운 시누이 덕분에 결혼 생활이 파탄나버린 어이없는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유통업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거짓말이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식당에 소주나 맥주 같은 술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거래하는 식당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주류 대리점을 나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식당 주인들 사이에서 저희 아버지가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거래처를 확보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 사장, 이쪽에 도는 소문 다 들었지? 장사하는 사람이라도 상도덕은 지켜야지. 당신 사업 이따위로 지저분하게 할 거야? 김 사장, 말이 너무 심하네. 내가 무슨 지저분한 짓을 했다는 거야? 자네 거래처에 내가 탈세했다는 거짓말을 쳤다며? 내 거래처인 거 알고 퍼뜨린 소문 아니야?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호구로 보여?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절대 김 사장 욕한 적 없어. 정말이야. 아버지는 이런 소문이 돌 때마다 아닌 척 연기를 하셨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거래처 사장님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데도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손가락질까지 하시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자네가 헛소문 퍼뜨린 증거 다 가지고 있어.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구역에 와서 사기치고 있으면 정 사장이 본사 속이고 거래대금 빼돌리는 거 다 찔러버릴 거야.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니 아버지가 그제서야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용서를 비셨습니다. 김 사장, 알았어. 내가 미안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테니까 화 풀어. 내가 술 한 잔 살게. 하지만 아버지는 반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놓으면 다시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셨죠. 그러니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좋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엄마도 나서서 아버지를 말릴 정도였는데요. 여보, 적당히 좀 해요. 동네에 소문 쫙 퍼진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다 왕따 당해요. 왕따는 무슨, 내가 잘 나가니까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김 사장이 당신 비리 조사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 큰일이라도 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절대 그런 일 없어. 절대 안 들키게 잘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아무 걱정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거래처 사장님들이 아버지의 거듭되는 속임수에 앙심을 품고 계셨습니다. 결국 본사에 아버지의 비리 사실을 일러바쳐서 아버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죠. 아버지도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한 발 늦고 말았습니다. 본사에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버려서 업계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3년 만에 다시 재기하는 데 성공하셨어요. 자신을 망하게 만든 김 사장을 조사해서 장부를 조작한 사실을 알아내셨거든요. 탈세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다음 그 증거를 본사 직원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본사에서 김 사장이 운영하던 대리점을 계약 해지한 후에 그 대리점을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탈세의 증거를 알아봐준 대가로 본사와의 거래가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이 사건 이후로 제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몇 번이나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처럼 남을 속이면서 살면 안 된다고 다짐했는데요. 대학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이 컸습니다. 남편이 대학교 1년 선배였거든요.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와 달리 아주 정직하고 솔직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짓말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해서 서로 속이지 말자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어느 날은 남편 친구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한 날이 있었습니다. 정우야, 정혜가 어제 나 뭐 했냐고 물어보면 어제 나하고 같이 있었다고 좀 말해줘. 어제 나랑 같이 안 있었잖아. 뭐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정혜 몰래 따로 만나는 여자애가 있는데 정혜가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 어제 계속 뭐 했냐고 캐묻는데 골치 아파 죽겠어. 그러니까 네가 나 좀 도와주라.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남편 동기 중에 한 명이 애인과 동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귄 지도 오래돼서 애만 없을 뿐이지 집안도 다 아는 사이라서 부부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동기들 사이에서 졸업만 하면 식을 올릴 것 같다는 말도 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동기가 다른 여자 후배를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나보고 거짓말을 하라고? 내가 미쳤냐? 나는 절대 안 해줄 거니까 저리 가라. 정우야, 벌써 너하고 밤새 술 마셨다고 말했단 말이야. 한 번만 도와줘라. 안 그러면 나 집에서 쫓겨나. 거짓말해준 거 들키면 나는 어쩌라고. 지금이라도 정혜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 빌어. 괜히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남편은 친구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한 것도 모자라 친구의 동거녀에게 사실대로 말해버리더군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손쓸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친구는 동거녀와 대판 싸웠고 화가 난 동거녀는 갈라져 자고 난리를 쳤다고 하죠. 친구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다시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친구는 남편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학교에서도 남편이 이상한 것 같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남편 동기는 물론 제 학번 동기들까지 남편의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요. 남자들과 여자들의 반응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야, 소문 들었냐? 정우 선배 완전 쫌생이 같아. 친구 사이에 그런 건 서로 덮어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남자 동기들은 남편의 의리 없는 행동을 비난했지만 여자 동기들은 그 반대였죠. 정우 선배,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더라. 선배랑 결혼하면 다른 건 몰라도 바람 피울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선배들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여자들은 남편의 행동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남자들은 남편을 의리 없는 놈이라고 생각해서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저도 여자였기에 남편이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부터 남편을 더 신뢰하고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쭉 지켜보니 남편은 다른 여자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더군요. 오직 저만 바라보고 배려심 깊은 성격에 반해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여동생은 성격이나 행동이 남편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남매가 만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남자 관계가 복잡해 보였죠. 신우의 휴대폰 배경화면에 남자 사진이 있길래 남자친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남자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실례인 걸 알면서도 깜짝 놀라 남자친구가 바뀌었냐고 물어보았는데요. 글쎄 뻔뻔하게 이런 말을 내뱉는 거 있죠? 언니, 나는 말이에요. 한 남자로는 만족을 못해요. 최소한 남자가 둘 이상은 옆에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자기 사진으로 핸드폰 배경화면 해달라는 놈이 제가 바람 피는 것 같다며 막 화내는 거 있죠? 그래서 뻥 차버렸어요. 누가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웃기지 않아요? 조잘조잘하는 말을 쭉 들어보니 신우이는 양다리는 기본이고 세 다리까지 걸치면서 여러 남자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다면서 은근슬쩍 잔소리를 해보았죠. 운주야, 그러다가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요즘은 남자들도 질투심이 많아서 잘못하면 봉변 당할 수 있어. 뭐 어때요? 그동안 한 번도 해코지 당한 적도 없어요. 제가 뒤처리는 깔끔하게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우이를 보니 며칠 전에 보았던 뉴스가 생각나더군요. 여러분도 남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무참하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자기를 배신했다고 신우이를 폭행할까봐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신우이는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여러 남자들과 어울리느라 바빴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시어머니와 남편도 신우이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지 오빠를 닮지. 주워온 애처럼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닮았는지 몰라. 기집애가 남자 무서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까불고 다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속이 타서 미치겠다. 내가 뭐라 해도 고등학생 때부터 나 몰래 남자들 만나고 다니는 거 있지? 네? 고등학생 때부터요? 제가 놀라서 반문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신우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족들 몰래 남학생들과 어울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우이가 워낙 말을 안 들어서 어머님이 남편에게 이룰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날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남학생들과 놀러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해봤다고 합니다. 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벌써부터 남자들이랑 어울리고 다녀? 공부하느라 늦게 오는 거라고 하더니 앞으로 뭐가 되려고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데. 오빠가 무슨 참견이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오빠가 자꾸 이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다가 큰일 나. 덜컥 애라도 들어서면 어쩌려고. 이상한 남자 만나면 사기당하고 매 맞고 다닐 수도 있어. 아유, 저리 좀 가. 다 친한 애들이니까 그런 일 없다니까. 짜증나게 좀 하지 마. 신우이가 온갖 짜증을 다 내면서 남편을 밀어냈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남편은 자신이 가장이라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신우이의 탈선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더 집착했는데요. 신우이는 오빠의 간섭에 진절머리를 내면서 계속해서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방학이 다가오자 신우이가 가족들 몰래 남학생들과 외박을 했다는 거 있죠? 결국 남편이 신우이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위를 가지고 와서 신우이의 머리카락을 전부 다 잘라버렸습니다.
물론 신우이가 발버둥 치면서 남편의 손을 밀어냈지만 남편은 잡히는 대로 머리카락을 잘라냈다고 해요. 이거나 이게 뭐야? 오빠 미쳤어?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어떡해. 내 머리카락. 나 어떻게 학교 가라고 이러는 건데. 신우이는 울면서 길길이 날뛰었지만 남편이 선택한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방학이 끝날 때까지 집안에서만 지냈지만 그 후로는 그 방법도 쓸 수 없었죠. 신우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영악해져서 남편을 속이고 다녔거든요. 남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신우이에게 한마디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주야, 적당히 해라. 그러다 임신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빠는 신경 쓰지 마.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나한테 왜 그래? 결국 남편은 설득이 안 되는 신우이를 불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신우이와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가 신우이를 스토킹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신우이가 전화나 문자를 씹어버리자 따라다니는 것도 모자랐는지 매일 집 앞에서 신우이를 기다렸습니다. 이러다 사단이 날 것 같아서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신우이는 태평하게 짜증만 내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 자식 때문에 미치겠어. 어떡해? 오빠가 쫓아내주면 안 돼? 경찰 부르면 가려나? 경찰 부른다고 가겠냐? 경찰들 간 것 같으면 다시 집 앞으로 오겠지. 네가 좋아서 만난 거니까 정리도 네가 알아서 해. 난 벌써 정리했는데 저 자식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거라고. 아, 짜증나 죽겠어. 오빠가 좀 도와줘. 신우이가 끈질기게 도움을 청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스토커를 만나보았습니다. 집 근처 술집에서 한잔하자고 하고 차분하게 달래주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은주가 반말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어린 것 같으니까 말 놓을게. 은주가 그렇게 좋아? 네, 형님. 저도 마음이 떠난 것 같아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은주는 좀 아니다. 걔는 남자 관계가 너무 복잡해. 네가 이렇게까지 좋아할 만한 애가 아니라고.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인연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놓아주질 못하면 서로만 힘들어져. 남편은 스토커를 떼어놓기 위해 은주를 안 좋게 말하며 오히려 스토커가 아깝다는 말로 둘러댔다고 하죠. 그러자 그 스토커가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술만 마시면서 다독여 주었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 스토커도 마음이 풀렸는지 이제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나이답게 놓아주겠습니다. 저 같은 놈 때문에 이렇게 시간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싶었다. 다음에는 은주 같은 여자 만나지 마라. 너도 곧 다른 인연 만나게 될 거야. 남편은 스토커가 술에 취해서 한 말 같아 속으로 경계하고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진짜로 그 스토커 녀석이 신우이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그 사실을 알고 어찌나 신났는지 방방 뛰면서 남편에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싸! 진짜로 그 자식 안 찾아왔어.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왔다니까? 오빠 정말 고마워. 내가 이번에 한턱 쏠게. 한턱 쏘긴 뭘 쏴. 이번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행동 조심해라. 요즘 세상 흉흉한 줄도 모르고. 겉만 멀쩡한 또라이들 많이 있으니까 사람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고. 아, 알겠어. 조심하면 될 거 아냐. 잔소리 좀 하지 마. 신우이가 신경질을 부르면서 획 나가버리길래 이러다 또 사고치고 오겠다 싶었죠. 그런데 웬일로 신우이가 그 일을 계기로 행동을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대학교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하더라고요. 그러다 또 병이 도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제 남편이 한눈판 사이에 여러 명의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신우이를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야, 네가 데려오는 남자놈들이 몇 명인 줄 알아? 내가 본 것만 해도 2명이 넘는다. 설마 너 예전처럼 여러 명 동시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 그건 언제 봤어? 집 앞에서 헤어진 건데 설마 나 감시하고 있었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많이 만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신경 꺼. 그러니까 몇 명 만나고 있냐고. 한 3명 정도 돼. 결혼할 사람 하나만 남겨놓고 전부 다 정리해. 너 그러다 또 스토킹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너는 뉴스도 안 보냐? 그러다가 칼부림 나는 거야. 아, 알겠다고. 안 그래도 결혼 이야기 나와서 결혼하려고 했어. 신우의 말을 듣고 온 남편이 저런 여자를 누가 데려가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정말 답답한 인간인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의 말대로 만나고 있는 남자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를 하면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직업도 건축 설계사라서 시부모님께서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건설 회사에서 일하는 신우이랑 일하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신우이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매제될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고 하더니 상견례를 마친 뒤에 신우이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너 남자 관계 정리한 거 확실하지? 결혼했는데 또 옛날 버릇 나오면 정말 너 죽고 나 죽고야. 네가 걱정돼서 이러는 거 아니고 우리 엄마 걱정돼서 이러는 거라고. 알겠다니까. 오빠는 맨날 왜 그래? 내가 알아서 하고 있잖아. 역시나 신우이가 신경질을 부리면서 버릇없게 구는데 남편은 신우이를 볼 때마다 남자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라고 단단히 주의 주었습니다.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도 신우이는 겁먹지 않았죠.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며 남편에게 대들었습니다. 오빠나 잘해. 오빠는 그렇게 떳떳해? 어릴 때 이런 적 없냐고. 왜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해? 신우이가 남편을 눈을 부라린 만큼 아무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제가 딸이 출산할 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도 잘 지내며 시댁살이 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남편 사이에 먹구름이 끼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차에서 카드 내역서를 발견됐는데 사용 내역을 보니 남편이 제주도행 항공권을 예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최근에 제주도를 간 적이 없었죠. 여보, 차에 있는 카드 내역서 뭐야? 제주도행 티켓은 왜 끊어놨어? 아, 그거 은주가 끊어달라고 해서 내 카드로 결제한 거야. 자기 카드나 서방님 카드를 쓰면 되지. 왜 당신한테 부탁을 한 거래? 은주 카드가 한도 초과로 정지됐거든. 그리고 개인적인 일로 제주도 가는 거라 외부 카드 쓰기가 곤란하대. 뭐가 곤란하대? 개인적인 일이면 여행밖에 없잖아. 도대체 누구랑 여행을 갔길래 그래? 제가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남편이 모른다고 회피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 말을 믿었는데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 생활을 하면서 육아만 하다 보니 무료하고 따분했었거든요. 제 유일한 낙이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제 딸아이를 재우고 심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길래 얼른 받아보았는데요. 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간만에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살 건데 같이 갈래요? 당연히 좋지. 나도 간만에 백화점 구경이나 해야겠다. 마침 친정엄마도 있겠다. 딸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신우이랑 같이 백화점을 둘러봤습니다. 신우이가 마음에 드는 옷이 생겼는지 한번 입어보고 사길래 옆에서 결제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더라고요. 지갑에 신용카드 한 장밖에 보이지 않아서 무심코 카드 정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신용카드 쓰게? 카드 정지는 풀렸어? 무슨 소리예요? 나 카드 정지된 적 없는데? 그래? 남편이 잘못 알았나 보네. 미연이 아빠가 신용카드가 정지됐다고 말해준 적이 있거든. 그 뒤로 신우이가 조용해지길래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었습니다. 제가 카드 이야기를 꺼낸 게 기분 나빴나 싶어서 다른 화제거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행은 어땠냐고 물어본 건데요. 참, 제주도는 잘 다녀왔어? 누구랑 다녀온 거야? 회사 출장이었나? 제주도는 어떻게 알았어요? 설마 오빠가 말한 거예요? 남편 카드 내역서를 보고 알았다고 하자 신우이는 제주도를 다녀온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져서 며칠 휴가 냈거든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여행이나 가려고 했죠. 오빠가 제주도 티켓을 끊어줘서 혼자 바람 좀 쐬고 왔어요. 그렇구나. 엄청 좋았겠네. 사진이라도 찍어둔 거 있어? 좀 보자. 아니 사진은 없어요. 저 원래 사진 같은 거 안 찍어요. 저는 금세 신우이의 거짓말을 눈치챘어요. 신우이는 혼자 갔다고 했지만 카드 내역서에 찍힌 결제 금액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론 2명분의 항공권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우이의 고질병이 도져서 바람을 피우는 건가 싶은데 남편이 왜 감싸주는 걸까 싶더군요. 남편이 왜 그런지 몰라도 시댁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신우이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신우이와 헤어지자마자 서방님께 전화를 걸어서 신우이의 제주도행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서방님은 신우이가 회사 출장 때문에 제주도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혼자 여행 간 거라면 신우이가 서방님에게 숨길 이유가 없겠죠. 신우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대학 후배 녀석을 떠올렸습니다. 마침 신우이 회사에 저랑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가 있었거든요. 연락처를 뒤져서 오랜만에 대학 후배 녀석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어머, 언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시간 되니? 좀 급한 일이라 그래. 뭔데 그래요? 무슨 일 생겼어요? 은주가 내 신우이인 거 알고 있지? 그럼 알고 있죠. 회사에서는 어때? 요즘 이상한 소문 같은 거 안 들려? 그게 말이죠. 안 그래도 헛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겠죠. 언니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하고 다닐게요. 사실 은주가 남자 관계가 복잡하거든. 요즘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느낌이 이상해. 혹시라도 아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주라. 후배 녀석은 비록 전화통화였지만 회사에서 떠도는 소문을 자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은주랑 회사에서 제법 가깝게 지내는 편인데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자 직원이랑 사귀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아요. 언니 생각은 어때요? 진짜인 것 같아요? 소문 말고 직접 본 건 없어? 증거 같은 거 없을까? 글쎄, 얼마 전에는 대놓고 자기 바람핀다고 자랑하는 거 있죠? 남편한테 출장 간다고 둘러대고 제주도에 같이 다녀왔대요. 그 뒤로 대면대면 지내긴 하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자마자 후배 녀석이 말해준 대로 다 털어놓았죠.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또 이런 짓을 하네. 내가 은주 잘 타일러 볼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남편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남편 목소리가 들리길래 거실로 나가 보았는데요. 거실에서 누군가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화가 났는지 흥분한 목소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 여자였습니다. 한참을 통화한 뒤에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 시간에 누구하고 통화한 거예요? 회사 여직원이랑 통화했어. 여보, 지금 새벽 1시예요. 그런데 여직원하고 통화를 했다고요? 못할 이유라도 있어? 내일 아침에 회의 자료를 잘못 준비해서 내가 야단 좀 친 거야. 남편은 여직원과 업무적인 대화만 했다고 우겼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휴대폰을 보려고 어떻게든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남편이 잠든 새벽에 몰래 휴대폰을 열어보았는데요. 남편이 신우이랑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주야, 마누라가 눈치챈 것 같아.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진짜? 그럼 어떡하지? 우리 그이가 알면 난리 칠 텐데. 내가 우선 입막음은 해뒀거든? 그러니까 당분간 가정에 충실하자. 알았어. 오빠도 새언니 잘 감시하고 유나 만나는 거 들키지 마. 알았어. 근데 유나 그년한테 다른 놈 붙은 것 같아서 짜증나. 저는 이 문자들을 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신우이의 외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감춰주고 있었죠. 게다가 자기도 유나라는 여자랑 바람을 피면서 신우이의 외도 행각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가 제주도를 갈 수 있게 티켓도 끊어준 것 같았고요. 어떻게 남편이 갑자기 변해서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바람이 날 수 있는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며칠 동안 고민해 보았는데요. 그러다 남편보다 신우이에게 먼저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든 순간 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했죠. 그리고 신우이를 만나자마자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후배 녀석이 해준 말들도 전부 다 이야기하니 신우이가 뻔뻔하게 불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아, 나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건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가정에 충실하고 싶었다고요. 신우이가 내연남과 함께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둘의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잠깐 재미만 보려고 하다가 마음이 깊어져서 이제는 끊어낼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남편은 왜 끌어들인 거야? 네가 일부러 여자 소개시켜주면서 바람 피우라고 부추겼지?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신우이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예상이 맞더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이가 술술 부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줄 알았습니다. 신우이가 이야기하기론 남편이 먼저 신우이의 불륜 사실을 알아내서 혼을 냈다고 합니다. 야, 너 미쳤어? 이러다가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다 엄마 쓰러지셔.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오빠,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그이한테 비밀로 하면 돼. 오빠만 비밀 지켜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안 돼. 이런 일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없어. 외부한테 말할 테니까 불륜남 정리를 하든 이혼을 하든 알아서 해. 오빠, 안 돼. 그러다 내 인생 끝장나. 신우이가 남편에게 빌었지만 남편은 여동생의 불륜 사실을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우이가 결국 남편을 공범으로 만든 것입니다. 신우이가 남편에게 내연녀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니 당연히 제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펄쩍 뛰었다고 해요. 하지만 신우이는 이미 오기로 했다며 억지로 내연녀를 만나게 했습니다. 남편은 내연녀 미모에 반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다음 약속까지 잡고 말았습니다. 신우이가 그런 남편에게 내연녀가 어땠냐고까지 물었죠. 오빠, 유나 어때? 좋아? 걔 진짜 예쁘지?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한번 만나볼 거지? 계속 만나보겠다는 건 아니고 약속은 잡았으니까 일단 만나보려고. 만나서 이제 연락 끊자고 해야지. 네 친구니까 내가 유부남인 것도 말 못했단 말이야. 걔 오빠 유부남인 거 다 알고 있어. 괜찮으니까 계속 만나봐. 오빠가 비밀 지켜주면 나도 비밀 지켜줄게. 내연녀에게 빠져버린 남편은 신우이에게 약점을 잡히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한 배를 탄 운명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신우이 부탁도 다 들어주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오빠, 내가 유나 소개해줬으니까 내 부탁도 들어줘. 무슨 부탁? 이상한 거면 안 들어준다. 내가 만나는 남자랑 제주도 여행 좀 보내줘. 우리 남편 카드 쓰면 들킬 것 같단 말이야. 신우이는 내연녀를 소개해준 대가로 남편에게 내연남과 같이 제주도 여행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를 도와주면서 저와 서방님을 속인 거죠. 이중 생활을 6개월 넘게 해온 남편은 내연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그 새벽에 화를 냈던 거고요. 자기도 바람 피우는 주제에 내연녀에게 화를 내는 꼴이 참 우스웠습니다. 이런 남자를 믿고 결혼까지 하고 그동안 한 집에 지내왔다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지고 있었는데요. 신우이가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언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전부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신우이는 울먹이면서 남편에게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신우이를 믿고 모든 걸 덮고 지나갈 수 없었죠. 그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난 더 이상 용서 못해. 지금이라도 네가 저지른 일 책임져야지. 사과 한 번으로 무마할 생각하지 마. 네? 설마 다 말씀하시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다 언니도 이혼당해요. 이혼당하다니. 이혼은 너랑 네 오빠가 당하는 거지. 너 생각이란 게 있긴 한 거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언니 죄송해요. 그런데 언니도 이혼하면 안 좋잖아요. 아무리 다들 성격 안 맞으면 이혼한다고 해도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여자는 손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딱 한 번만 눈 감아요.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네? 뭐? 이게 진짜 뻔뻔하게. 나한테 사과하지 마. 너 같은 거 사과 받아줄 마음도 없어. 지금 바로 서방님한테 가서 너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제가 서방님한테 다 말한다고 하니 신우이가 서방님을 만나서 다 털어놓더군요. 당연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방님의 얼굴이 벌겋게 변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신우이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신우이의 머리채를 전부 다 뜯어버렸죠. 신우이는 서방님한테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냉정하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모님, 집사람이 저지른 짓이 정말 괘씸해서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혼하고 갈라서라고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네. 자네가 말하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나. 내가 정말 미안하네. 딸을 잘못 키워서 자네한테 이런 수모를 다 겪게 하고.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무슨 죄인가요? 딸 하나 때문에 거액의 위자료를 전부 다 물어주고 신우이는 이혼당한 불륜녀로 소문나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제게에 매달려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정우가 바람이 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어. 하지만 우리 미연이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다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 이대로 못 살아요. 남편한테 배신감을 너무 느껴서 못 산다고요. 어머님 울지 말고 일어나세요. 어머님이 이러고 있을 일 아니에요. 아니다. 난 일어날 생각 없다.
네 마음 풀릴 때까지 100년이고 이러고 있을 생각이야.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라. 어머님이 제 딸 미연이를 생각해서라도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 사정을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남편도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이랑 우리 미연이한테 못할 짓 했어. 내가 잠시 미쳤나 봐.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당신, 우리 어머님만 아니었으면 용서고 뭐고 하나도 없었어. 이렇게 무릎 꿇고 빌지도 못하겠을 거라고. 할 말이 없어. 때려도 좋아. 아니, 차라리 내 뺨이라도 쳐주라.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간다. 미친놈이야. 내가 미친놈이야. 남편이 제 딸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는데 시어머니는 오죽할까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한 짓을 생각하면 이혼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간청에 마음이 흔들렸죠. 남편과는 지금 별거하는 중이지만 주위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남편을 용서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고이든 아니든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저도 남편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받아주면 안 되는 걸까요? 미연이가 자꾸만 남편을 찾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의견이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글을 써보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